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일부인 한산대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보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은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전투의 배경은 부산과 동래를 점령한 일본군은 육군의 군량과 병력을 계속 보급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닷길을 장악하려고 했으며 일본 수군은 견례량 일대로 조선 수군을 유인하였습니다. 견례량은 되게 좁죠. 나중에 여기서 명란대첩이 벌어진 거죠. 이순신은 좁은 해협에서 싸우지 않고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일본 함대를 유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투 과정을 보겠습니다. 조선 수군이 일부 함선을 앞세워 일본 함대를 유인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추격하여 넓은 바다로 나오자 조선 수군이 합기진을 펼쳐서 적을 반원 형태로 포위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판옥선의 강력한 러프를 이용하여 사방에서 집중 폭격을 했습니다. 일본군은 백병전이 벌리기 어려워서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이것이 한산대첩입니다. 그럼 한산대첩의 승리 요인은 무엇일까요? 합기 전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해역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넓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판옥선의 높은 선체와 튼튼한 구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선 수군은 우수한 화포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순신의 뛰어난 지휘와 해역을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탁월했습니다. 여섯 번째, 철저한 군율과 숙련된 수군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한산대첩을 이뤘던 것입니다. 결과 영향을 보겠습니다. 일본 수군은 대형 함대를 잃고 남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육군은 해상로가 보급이 끊기니까 군량의 보급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조선 수군은 남의 제해권을 확보하고 이후의 전투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 승리는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뛰어난 승리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판옥선을 가지고 일본 수군과 전쟁을 했을 때 왜 더 우수했을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판옥선의 모습입니다. 판옥선은 일단 두꺼운 소나무 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포탄이나 공격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수십 명의 노군이 앉아서 노를 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투 우는 위에 2층입니다. 전투 장소와 노 젓는 부분이 서로 별개였죠. 높은 2층 간판, 상간판에는 적이 함부로 올라타지 못하도록 간판이 높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궁수와 포수가 안전하게 전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옥선의 장점이 높은 2층 구조죠. 그리고 다양한 화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포인 천자 총통, 중간 포인 지자 총통, 조그만 포인 현자 총통, 그 다음에 회전 포인 황자 총통을 가지고 다양한 이렇게 황포를 가지고 있었고요. 돛대와 도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죠. 선수와 선미에도 화포가 있었습니다. 앞뒤에서 화포를 배치해서 전후, 좌우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키는 물론 있었고요. 판옥선이 왜 강했을까요? 판옥선은 너무 높아서 높은 난관과 쪽판 때문에 일본군이 배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판옥선은 바다 위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판옥선의 장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2층 구조였습니다. 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의 승선을 막고 안전하게 전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화포 운영이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집중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튼튼한 선체였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격에도 잘 견디는 구조였습니다. 판옥선하고 일본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판옥선은 쇠못을 절대 박지 않았습니다. 다 대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대못은 나중에 그 나무와 같이 하나로 결합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쇠못인 경우는 충격이 있을 때 쪼개집니다. 그게 일본 배가 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군이 주특기인 승선, 즉 백병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높은 선체이기 때문에. 판옥선의 재원을 보겠습니다. 약 24에서 34m입니다. 일본 배보다 조금 큽니다. 넓이는 6에서 8m입니다. 그렇지만 높이는 일본 배가 2에서 3m인 경우보다 3에서 심지어 6m입니다. 승선은 100에서 200m이고 화폭선은 약 20문 내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말씀입니다. 우리는 판옥선과 하익진 전술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 으아, 이순신 장군이죠. 한산대첩의 승리 비결입니다. 하익진을 운용했습니다. 학의 날개처럼 지를 펼쳐서 적을 포위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위 안에 있는 적에 대해서 화포 집중 사격했습니다. 여러 척의 판옥선이 동시에 사방에서 포격을 한 거죠. 뛰어난 기동성이 있었습니다. 노와 돛을 함께 사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간판으로 적의 생선을 저지했습니다. 적은 간판에 올라타지 못해서 백전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서 일본 함대는 학살당한 거죠. 쉽게 해서. 두 번째 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적을 들이받고 화포와 화살을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는 전면포가 있었습니다. 앞쪽 대포는 적의 배를 먼저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는 자리가 있었고, 내부 구조가. 아래층은 노조는 자리가 있었고, 위층에는 지휘관과 병사들이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후문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열고 닫아 아군의 특선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측면포가 있었습니다. 적의 배를 공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용머리가 있습니다. 용머리는 어떤 역사서에 의하면 이곳이 이 밑에 있습니다. 위에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밑에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화 발사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철갑입니다. 왜 철갑을 씌웠죠? 쇠못이 박힌 철판을 덮어서 적이 올라오는 곳을 막았습니다. 백병전을 막았다는 소리죠. 돛대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측면포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북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거북선은 튼튼한 방어력이 있었습니다. 왜? 철갑과 쇠못을 부정하여서 적이 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력한 공격력이 있었습니다. 전면 측면포로 적의 배를 먼저 공격해서 근접전에서도 유리했습니다. 적진을 가로질러 가면서 막 포를 사방에 쐈던 게 이 거북선입니다. 돌국선입니다. 한마디로. 빠른 기동력. 노와 돛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는 난중일기나 선조실록 같은 데 있습니다. 옥포해전하고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등에서 왜군을 크게 물려쳤다고 합니다. 그 외에 조선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작고 빠른 공국선입니다. 크기는 작고 속도가 매우 빨라서 적선을 기습하거나 추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기습 공격과 정찰, 적선 추격의 용도입니다. 협선입니다. 협선은 측면에서 공격하는 배입니다. 노도는 병사와 함께 탑승하여 적의 측면이나 후방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측면 공격과 백병전을 지원했습니다. 통선이 있었습니다. 통선은 정보와 연락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휘관의 연락, 정찰, 정보 수집을 하고 담당하던 중형배였습니다. 얘는 연락, 정찰, 정보가 전달했습니다. 사령선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타는 배죠. 장수가 탑승하여서 함대를 지휘하는 중심 지휘선이었습니다. 함대 지휘와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운반선은 군수품과 병력을 나르는 배입니다. 식량, 화포, 군수품, 병력 등을 실어나르는 아주 대형 배입니다. 큰 배입니다. 보급과 수송, 후방을 지원했습니다. 화포선이 있었습니다. 원거리 화포 지원선. 큰 화포를 탑재하고 있어서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했습니다. 원거리 포격과 화력을 지원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 포인트는 다양한 함선을 함께 조합을 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빠른 전선과 협선으로 적을 교란했고 그 가운데 판악선과 거북선이 주력을 공격했습니다. 통선과 사령선으로 정보와 지휘를 원활하게 하고 운반선으로 보급을 튼튼하게 했던 것이 이순신 장군의 전략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유능한 것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항한 일본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주력 함대는 세키분해입니다. 세키분해의 구조는 어떻게 보시면요. 노 젓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층에 노를 젓는 공간으로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서 빠르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빨리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배가 우리나라 판옥선보다 빨랐습니다. 무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다가 뾰족하고 낮은 구조로 파도를 잘 가르며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선미 뒷부분에는 넓어서 평평하여서 많은 인원을 탑승하여서 안정적으로 전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돛대와 돛, 바람을 이용해 항해하고 돛은 앞돛과 뒷돛이 있었습니다. 세키분해의 특징은 뭐냐? 백병전을 위해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높은 간판이 없어서 방어력이 약했습니다. 화포가 적어서 장거리 전투가 불리했습니다. 조선수군의 집중 사격에 취약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 세키분해의 전투 방식을 보겠습니다. 조선수군과 전투 방식이 다릅니다.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랬었습니다. 일단 여러 척이 빠르게 적선에 접근합니다. 저편, 그 다음에 배를 붙입니다. 적선에서 배를 바짝 붙이고 백병전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배 위에 올라가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승리 시 적선을 점령하거나 파괴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세키분해 보면은 선을 붙이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가 평평해서. 그러면 이 전환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타케 분해, 이건 공국선입니다. 가볍고 빠른 배로 적선에 접근해 선체를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코바야카와 분해, 소형선입니다. 이 분해라는 게 전함이라는 건가요? 작고 민첩한 배로 정찰과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전함인 세키분해하고 조선의 판옥선을 다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세키분해는 낮은 선체였습니다. 왜? 빨리 가기 위해서. 백병전에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화포수가 적었습니다. 조총과 활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병력을 태우지만 방어는 약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판옥선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세키분해는 낮은 선체였죠. 조선의 판옥선은 높은 2층 구조였습니다. 여기에는 화포수가 적고서 조총과 활을 위주였죠. 조선수군은 화포, 천재총총류 다수의 화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병전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왜? 높은 2층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튼튼한 선체였습니다. 일본 배는 모수 사용했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을 태우지만 방어력이 약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의 판옥선은 하객진 전술을 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배와 조선의 배에 대해서 함선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판옥선의 우수한 이러한 뭐라 할까요? 판옥선의 우수한 성능 때문에 일본 수군이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산 대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급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것일까?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훌륭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영화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보급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민족과의 전쟁사를 보면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보급에 대한 보급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보급이 왜 중요한지.
보급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식량 공급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병사들은 매일 식량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전투력과 사기력이 떨어지죠. 배고픈데 어떻게 싸워요?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화살, 총탄, 화약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총탄이 떨어진 조총 쓸 수 있습니까? 화살이 없는 활을 쓸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말과 수송입니다. 기병의 말이나 운반용 가축도 먹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급부대는 말과 이 수소용 가축의 먹이도 같이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조달하지 못하면 최악이죠. 그래서 수송이 멈추면 군대 전체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병의 치료와 장비 보고 의약품과 예비 무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지 장기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서 힘들었겠죠. 칼이 무뎌졌는데 그 다음 칼을 쥐어야지 그 칼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그 얘기죠. 그만큼 보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보급이라는 문제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역사조사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산 대첩입니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죠. 결과 일본의 해상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식량과 탄약 공급이 크게 어려졌습니다. 일본군은 내륙 깊숙이 침략한 뒤 병참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육지를 이동하려면 의병이 공격했잖아요, 보급로를.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그래서 부산포에는 식량이 넘쳐 흘렀으나 평양에는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입니다. 수나라는 무려 3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갔죠. 전투병 113만, 수송인원, 보조인원 200만. 조선의 고구려 인구가 300만이었죠. 고구려 인구만큼 쳐들어간 거죠. 수양제는 대군을 끌고 침공했습니다. 수양제는 그랬을 겁니다. 이 정도면 고구려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깊숙이 쳐들어갈수록 보급선이 점점 매우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기 때문에 식량 운반이 어려워졌습니다. 고구려는 보급로를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타민족 공격에 대한 방어 전술입니다. 보급로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순신이 그러니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전부터 수나라 군대는 심각한 보급난에 시달렸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고 싸울 창이 없고 싸울 활이 없었던 소리죠. 즉 보급 때문에 진 것이 수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원정했으나 패배했습니다. 전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긴 보급선, 러시아 군대의 초토화 전략. 초토화 전략이 뭐냐면은 나폴레옹 군대가 가는 데마다 모든 것을 식량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현지에서 나폴레옹은 보급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타민족을 공격했을 때 썼던 청야 전략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만큼 춥지 않았잖아요. 때문에 식량과 말의 사료가 부족. 전쟁하면은 말 사료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어차피 말도 뭐가 잘잖아요. 부족해졌고 결국은 싸움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 독일군은 전투에서 엄청 강했어요. 연전선승했었죠. 그렇지만 연료가 부족해지고 탄약이 부족해지고 보급선이 파괴되자 전쟁 후반에는 전투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연합군은 철도, 항만, 트럭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보급으로 지속적인 공세를 펼 수가 있었죠. 지속적인 공격을 필 수 없는 부대와 지속적인 공격을 펼 수 있는 군대가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연합군이 이기겠죠. 그래서 연합군이 이긴 겁니다. 결국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겼던 이유도 보급의 문제였습니다.
5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의 보급 영향.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은 빠르게 진격했어요. 엄청 빠르죠. 시간이 갈수록 해상 보급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순신 승리 이후에 일본은 충분한 군용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전투력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명나라의 원군과 조선의 의병의 반격됨이 겹쳐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얘기합니다. 여기 3대 대첩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쟁에 큰 흐름을 틀어놨기 때문에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역사자들은 한산대첩의 가장 큰 성과는 일본군의 보급을 차단했다는 거에 평가합니다. 일본은 결국 보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보급은 단순히 식량을 운반하는 일이나 군대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군대도 보급이 끊기면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 사례 들었잖아요. 특히 한산대첩처럼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은 적의 전투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산대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의 전투 배경. 일본군은 육군에게 보급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바닷길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좁은 견대랑 일대로 조선 수군을 유인했으나 오히려 이순신은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일본 함대를 유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투 과정 보겠습니다. 조선 수군이 일본 함대에 넓은 바다를 유인했죠. 그 다음에 조선 수군은 하객진을 펼칩니다. 판옥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집중 폭격을 합니다. 일본군은 백병전 유지 부대이기 때문에 폭격전에 있어서는 약했죠.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산대첩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객진 전술에 적절한 해역을 활용했습니다. 하객진 전술은 좁은 해역을 사용 못합니다. 두 번째, 판옥선의 높은 선체와 튼튼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성이라고 했죠. 세 번째, 조선 수군의 우수한 화포 전력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순신의 뛰어난 지휘와 해역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군율과 숙련된 수군이었습니다. 철저한 군율과 숙련된 수군이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아주 중요한 분이겠죠. 한산대첩의 결과 영향 보겠습니다. 일본 수군은 남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의 해상 보급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의 육군은 군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없었습니다. 굶주리게 됐다는 소리죠. 조선 수군은 남의 제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산대첩이 보급을 끊게 함으로써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보급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급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량 공급. 식량이 부족하면 전투력과 사기가 크게 떨어집니다. 무기와 탄약의 공급, 화살, 총탄, 화약 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수송, 기병의 말과 운반용 가축도 먹이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수송이 멈추게 되면 전체 군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병 치료와 장비 보급, 의약품과 예비 무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장기 전쟁을 수행이 가능하다는 소리였습니다. 이만큼 보급은 중요한 거죠. 결론. 보급은 단순히 식량을 운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강한 군대도 보급이 굽으면 패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한산대첩과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이 시간에는 진주대첩과 시간이 된다면 행주대첩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